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영진 평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유, 이렇게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 드시면서 이렇게 정비사업 강의를 청강하시는 걸 봐서 이 정비사업에 진심으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주민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구역에 주민이시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조합원님들이신 거죠, 그죠? 그러면 조합에서 일하고 계시다. 조합 임원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 질문 좀 예민할 수 있지만 내가 정비사업에 반대한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가끔은 이제 제가 교육을 다니다 보면 정비사업에 반대하시다가 정비사업을 아주 섬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 반대를 해야겠다 해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제 강의할지. 저는 제 이름은 권영진이고요. 방금 소개한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이런 재개발 구역도 많이 했고요. 재건축 구역도 했고, 봉천동 정말 열악한 데였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봉천동은 국공유지 위에 건물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공유지를 이제 불화받으셔야 되다 보니까 자기 재산, 지금 현재 토지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된 그런 데도 있었고요. 재건축, 그 다음에 용산역 같은 경우에 제가 수행할 때 거기 일명 그 창녀촌이 지금 다 탈바꿈 됐는데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진행해 봤고요. 제 소개는 아까 드렸고요. 오늘 초점 맞출 거는 목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 유형과 그 유형 속에서의 감정평가가 어떤 부분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절차 속에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감정평가를 제가 한번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원래 오늘 구청장님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못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하고 2번을 할까요? 아니면은 쫙 하고 한 8시 전에 마치는 걸로 할까요?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쫙 하고 8시 전에 마치고 질의하실 거, 여기 조합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조합 임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감정평가나 여타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 여쭤보시면 같이 자연스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정평가를 할 때요, 사실 감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재개발 현장인데요. 이제 이주도 다 끝나고 철거를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사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다 끝나고 이주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철거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는 거고요.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에 대한 평가가 종전자산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자산평가가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한 평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왜 평가하지? 당연히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재산 가액만큼 내가 내놓은 뒤에 사업비를 들여서 아파트든 새로운 어떤 그것을 건설하는 사업이 우리 정비사업의 요체이자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 우리 조합의 조합원님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여기 지금 한 6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이 1억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2억 나오는 분이 계시고
반면에 또 10억 나오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60분 중에 1억 가지신 분과 10억 가지신 분의 지분 비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이렇게 지분 비율이 다 결정되고 평가가 다 끝나고 받으실 재산과 분담금이 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주까지 다 끝나면 이렇게 철거가 되는 사업이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평가가 되겠는데요. 그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형평,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옆집에 가지고 있으신 분의 재산과 형평이 맞아야 되고요. 형평성이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등한 자는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는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감정평가하면서 이런 형평성 얘기를 하나? 이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요.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의 얼굴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재산만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다른 경우라면 가격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그죠? 비슷하면 비슷하게 매겨집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형평성이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형평성의 내부에는 바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비사업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라는 게 들어가면 아, 형평이 맞았나? 균형이 맞았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자, 감정평가 개념 간단히 살펴보고요. 정비사업 유형은 앞전에 계속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란요,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평가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비사업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정비사업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뭐 요새 최근에 하고 있는 리모델링도 있지만 그것은 주택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엄밀한 정비사업이라 얘기하지 않는데요. 재개발 속에서 단독주택 갖고 계시죠, 그죠? 빌라 갖고 계시죠, 그죠? 그것도 아닌 또 낮이 갖고 계시죠, 그죠? 도로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갖고 계시고요. 그거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 얼마로, 즉 2억으로, 10억으로, 50억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한 평가사하고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요. 우리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서는 평가법인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한 13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60개 정도 법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비사업 감정평가에서 가령 단독주택을 제가 평가를 한다면 토지대하고 건물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구역에 거래된 것들을 전체 다 분석을 하고 우리 구역 이외의 주변의 구역도 분석을 하고요. 또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 진행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도 분석을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감정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에서 그럼 감정평가는 역할과 기능은 제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빨간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굉장히 많은 기능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철거하고 있는 그 구역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나고 나서 이주도 끝나고 명도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철거했잖아요. 그 전에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본으로서의 정법 절차다. 관리처분 계획의 가장 꽃은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들어갈 분양 자산이 얼마라서 분담하게 될 게 얼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혹은 제가 재산이 좀 큰 걸 갖고 계시다. 한 30억짜리 지금 갖고 계신 자산가시라면 얼마를 환급받아야 되나. 이게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핵심이 이 재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떤 거를 주로 뭐랄까요, 쟁점이 되나 이러면은 바로 이거 좀 써도 되죠, 그죠? 앞전에서 그 비례율하고 권리가액 같은 건 다 공부하셨죠, 그죠? 그러면 네,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제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종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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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
하고 요게 지금 현재 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짓게 될 자산이 종후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후 자산을 짓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현물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시공이 필요한 거죠. 그죠? 시공이 필요하면 시공사를 계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도급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시공비라고 하고 그 시공비가 우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걸 보통 사업비라고 합니다. 사업비. 그 사업비는 시공비 그리고 시공비의 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급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용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온갖 용역이 있을 수 있고 보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공비와 시공비 외가 사업비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 내 재산에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종후 자산을 만드는 거 이게 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정비사업은 뭐예요? 이러면 기존에 있던 이게 우리 구역인데요. 여기에 있던 지금 요런 어떤 뭐 빌라 그리고 단독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거를 다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일반적인 어떤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요게 종전자산 그리고 새로 올리는 거 요게 종후자산 그리고 요거 부시고 새로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쉽죠? 그죠? 여지껏 지금 요런 거를 기본적인 건 다 공부하신 거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분모 분자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종전자산 평가를 제가 하면 종전자산 전체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전체 여기 계신 우리 60분이 조합이라고 치면 여기 계신 분들 거 제가 다 평가를 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이 합계에다가 이 종후자산 종후자산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를 지니까요.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분양 수입 말고 또 무슨 수입이 있죠? 일반 분양 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수입이 있을까요? 우리 재개발 지금 임원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임대주택 수입도 있죠. 또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근린생활 수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를 팔 수도 있고요. 뭐 등등의 어떤 기타 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평가를 하게 돼서 이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니까 이걸 총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수입, 그죠?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임대주택 수입, 그다음에 뭐 택지를 판다 그러면 택지 수입, 그다음에 근생 수입 전체를 총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총수입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 있죠, 사업비. 시공비와 시공비 외를 다 합친 우리 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를 총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자, 지금 이제 공부 다 하신 건데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신 거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 중요한 거라서 또 리바이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거, 이거를 우리 종전자산, 여기 계신 분들의 자산으로 전체 평가한 거를 합으로 나누면 이거를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례율.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비례율에다가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선생님의 자산 평가액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리가액이 됩니다. 자,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은 뭐 권리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다 아는 얘기를 왜 해요? 다 아는 얘기만큼 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금 현장에서 이제 있다가 왔는데요. 제가 이제 불광호 구역 한 3만 평 되는데 현장 돌고 있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문사 구역 지금 한 4만 5천 평 되는데 이 강북에서 가장 큰 구역인데 제가 평가하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 종전자산 합계액과 총수입과 총사업비 이거를 가지고 지금 비례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자산 합계액이 왜 지금 평가가 중요한가 하면 이 종전자산 평가액은요
건립가액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요 총 수입에 요 조합원 분양 수입 요거는 조합원 분양가. 자, 조합원 분양가는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맞습니다. 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낮으면 좋긴 한데, 그런데 요 사업비 보통 지금 이제 일군들 현대 건설 그다음에 뭐 레미안 삼성물산 등등등 뭐 자이 GS죠,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 무지하게 큰 구역, 이문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520만 원에 짓고 있는데 생각보다 싸네 하지만 거기는 무지하게 큰 연면적을 짓고 있거든요. 3,000세대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때문에 평당 52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사업비는. 그런데 주변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20년서부터 2021년 해서 22년 이렇게 떨어지다 지금 요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게 2021년 12월이거든요. 거기서 22년 지나고 지금 23년 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19, 20 이렇게 많이 올랐죠, 사실은. 왜냐하면 2017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에다가 재건축 이런 거를 부담금을 좀 완화해 주겠노라 이러다 보니까 서울은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이때 당시에 이자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자율이 미국이 금리 조정하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요 종무자산에 조합원 분양 수입을 결정하는 요 조합원 분양 수입이 총 수입에 연동돼 있고 요게 비례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 수입이 이 20년, 19년, 여기 한 18년 정도 되죠. 요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내놓는 순간 아파트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일반 분양 수입을 시공사들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분양 수입이 19년도보다 20년을 더 놓고 더 높게 책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조합 분양 수입에 영향이 미쳤었던 거죠. 그죠? 아주 낮은 게 좋을 정도로 엄청 영향이 미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꺼지다 보니까 이 시공사 분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는 서울시는 우리 서대문 구도 포함된 서울시의 움직임은 이 총수입 중에 일반 분양 수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이 사업비와 내 재산 평가 요게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제가 아까 요 비례율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시기라서 일반 분양 수입이 즉 아파트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연동해서 결정이 된다. 자, 복습 한번 잘 하셨죠, 그죠? 여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본으로서 요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비사업 유형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 예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었고요. 개선 사업도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12년에 추가를 했다가 18년 2월 9일 이거 굉장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연도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혁신적으로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거의 진행이 되고요. 이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9일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나머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진행하고 계신 조합원님도 계실 텐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요, 도정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없는 규정은 도정법을 준용하고, 도정법에도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른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재건축 조합원님도 계시고 재개발 조합원님도 계신데요. 여기 가장 극명하게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골라봐라.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그거 이제 사전적인 건데요. 사실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한 건축물하고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 되게 추상적이라서 사실 이걸로 딱 구별이 안 됩니다. 가장 큰 거는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없다는 거고요. 막 섞여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은 자, 반대하고 내가 조합원으로 입고 싶지 않고 분양 신청 안 했어요. 이때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용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줄여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버리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이면은 나중에 나 반대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용 절차를 들어갑니다. 재건축은요, 비슷하지만 매도 청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 수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개발이익이라는 건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오른 땅값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되게 잔인하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재건축은요, 매도 청구로 해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 거를 가져오는데요. 그때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른데 기반 시설 막 이런 그 문헌적인 것보다 재건축은 안전 진단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더라. 대부분 단독주택 재건축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재개발은 수용을 하더라.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수용할 때는 개발이익이 배제되더라. 그러면 또 이제 계신 분들이 여쭤봅니다. 재개발 투자가 나요? 재건축 투자가 나요? 네, 좋은 입지에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전에 재건축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정비사업 절차 공부 많이 하셨죠? 제가 중원부원 안 해도 되죠? 네. 그런데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 절차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다시 재개발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열어둔 게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 내고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인데요.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인가 내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최근에 신통기획 들어보셨죠? 그죠? 신통기획에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내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이 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요. 이거 뭐 복잡한데 공부 다 했다 치고요.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서울시 공공관리자 기존에는 우리 서울시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이외 시공자를 선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통으로 진행되는 거는 조합 설립하고 인가 받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사가 선정하는 거에 왜 저렇게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예, 조합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지금 이제 알고 계신데요. 실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정구역 지정되고 구역 지정할 때 이때부터 이제 정비업체가 도움을 주는데요. 정비업체의 자금을 좀 빌려서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시공사가 대여금으로 앞에 모든 자금을 끈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 갚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이때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싣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자금이 수혈되는 거죠. 이게 사업 시행 인가라는 턱이 되게 높은데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들어오냐, 이전에 들어오냐에 따라 조합 그 사업의 진행 속도는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시공사 쪽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자, 이제 관리처분을 하는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그리고 비례율 결정해서 분담금을 결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업자 선정입니다. 도정법 74조예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술평균을 하려면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재건축 사업은 몇 개를 선정할 수 있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한 개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지금 현재 오늘 구청장님 오셨으면 그 구청장이 1인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조합이 선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구청장님께서 두 군데 다 선정합니다. 그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간에 넣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하면서 감정평가 용역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해야 합니다. 이거 왜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냐면 지금 재건축 추진하면서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총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는 이미 조합이 이제 설립됐다는 거거든요.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은요. 뭐가 있을까요? 추진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거는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업자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개 정도만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에서 이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노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추진위에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반드시 재건축 사업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 여기 조합에서 일하실 때 앞에 그냥 서비스로 용역 같은 거, 추정분담금 하는 거 이런 것만 서비스로 받으셔야지 바로 선정해가지고 계약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 정리해봤습니다. 추정분담금 그 다음에 부터 법인세, 부가세까지 이거 정도는 이제 조합에서 일하시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정분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선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추진위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추정분담금 아시죠? 네, 추정분담금은 뒤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조합 설립 전에 한번 추정분담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때 준비를 위해서 한번 하셔야 되고 분양 신청하실 때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추정분담금의 추진위도 가능하다는 것은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서는 추진위도 추정분담금 용역을 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2인 이상의 평가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군수 등이 1인을 선정하고 조합이 1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조합이 선정합니다. 현금청산, 재개발인 경우에는 세 가지인데요. 사업 시행자가 한 군데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계신 분이 하나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도지사가 나오시고 소유자, 즉 보상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결집해서 한 분을 데리고 오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법원이 선정한다. 법인세, 부가세, 조합이 선정한다. 이거 조합에서 일하시거나 하시면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정비기반시설, 조합이 선정할 수 있다. 그죠? 자, 매도 청구, 조합이 선정할 수 있다. 땡! X입니다. 그죠? 법원이 선정하는 겁니다. 그죠? 재건축 추진하면서, 그 조합 설립에 반대하셔서 아예 가입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 계획하는데 그분들 다 매도 청구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조합이 선정해가지고 당신 거 평가해 이러면 땡! 말이 틀린 겁니다. 그죠? 법원이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말이 다르고 다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차이에 따라서 조합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일하시거나 조합원님들이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래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정분담금이고요. 두 번째는 국공유지, 세 번째 종전자산, 종후, 현금청산, 매도청구, 부가세, 법인세, 재건축부담금, 기타 이렇게 제가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다 감정평가업자들이 우리 정비사업에 있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추정분담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추정분담금 혹시 그 통지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아보셨나요? 추정분담금 받으시면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이라고 해서 옵니다. 그죠? 그 계략적인 분담금 추산액이라 하면 분담금이라고 옵니다. 분담금.
제가 다시 여기서 좀 추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분담금? 내가 내야 되는 걸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추가해서 내가 낼 돈, 분담금 폭탄 맞았네 하는 기사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담금의 산식은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은 이 전체 사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런 것들 어떤 그 아파트 추세 설명했던 그 사업성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 분담금의 구성은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제 권리가액이 지금 뭐 이문동을 예로 들면 한 5억 정도라고 치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거기가 한 8억 초반 정도 됩니다. 8억 5천. 그러면 8억 5천짜리 33평 기준으로 5억 빼면 얼마요? 3억? 네, 이렇게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 권리가액은 어떻게 나왔나 하면요. 4억 8천 정도 평가되셨고요. 여기에 비례율이 1.01, 즉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딱 하면 5억은 안 나오지만 제가 예로 여기서 종전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의 차익이 분담금이다. 그죠? 이 분담금 나온 요거가 통지되는 게 추정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 분담금을 왜 통지해 주는 거죠? 추정 분담금은요, 제가 쭉 설명드리겠지만, 좀 지우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겠습니다. 예정 구역이었다가요, 기본 계획 단계가 되겠죠, 그죠? 기본 계획에서 이제 더 진행되면 정비 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죠? 정비 계획이 지정되면 추진위가 이제 승인되는 거죠. 추진위에서 더 걷어가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죠, 그죠? 조합 설립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 네,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라고 적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시는 거죠.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관리 처분 인가 되면 이제 2주 다 끝나면 이제 철거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시고요. 준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측량해서 이렇게 쭉쭉쭉 와서 청산하시고요. 이제 해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추정분담금이 어디에 이제 되나 하면은 한 3번 정도 합니다. 최근에 4번인데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구역 지정, 이때. 예전 거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준비하면서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면서 여기 한 번,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4번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될 때. 요거는 동일하게 3번을 그대로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될 때도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가 아니라 분담금 추산액을 내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예정구역에 계신 분들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셨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면서도 내가 한 5억짜리 살고 있는데 얼마 정도를 분담하는 사업이 진행되는지 구청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요 구역 지정 정비 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 안에 정확한 명칭은요. 분담금 추산액 토지 등 소유자의 제가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요. 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에 대해서 내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관심이 있다면은 그냥 사업성이 좋아 나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중개소에서 듣고 온 얘기보다는 다 구청에 가면 구역 지정할 때 분담금 추산액 좀 내놓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이 돼요. 추진위는 당연히 구역 지정의 단계를 넘어서서 추진위가 승인을 받는 거죠. 그죠? 이때 추진위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동의서 진구할 때 추정 분담금을 또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적인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때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사업비가 이 분담금을 구성하게 되는 정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불광동하고 이문동에서 지금 한 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구역 지정할 때 분담금 내가 알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하면서 알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사이에도 알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사업시행 분양 신청할 때도 알 수가 있구나. 근데 이때는 정말로 중요하게 분양 신청을 할 때는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예요. 자, 이거 그냥 하는 평가액이 아니고 실사해가지고 종전자산 평가한 가액 있잖아요. 그게 분양 신청 때 제가 알 수 있도록 통지. 개인별 통지입니다. 개인별 통지. 이거 우편물 받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신 구역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때 내게 얼마나 정확하게 감정평가 받아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요때 평가한 가액, 제가 빌라 하나 갖고 있다. 어디? 제가 여기서 이제 서대문구는 제가 2년을 맺은 게 이제 홍원식사구역 재개발 평가를 했고, 이제 부가에는 1-1구역 평가를 했는데요. 많은 인연은 없지만 어쨌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예전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줬습니다. 관리처분은 1개월 전에 통지해주고 그걸 어떻게 뭐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뭐 뭔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땡겨진 거거든요. 이제는 분양신청 때 이게 알 수가 있게 변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내가 내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할 수가 있다. 중개소 가서 듣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그래서 추정 분담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 글씨 써 있는 건 사실 집에 가서 이제 읽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한다. 사업시행 인가 초기에 개최 전에 한다. 분양 신청 통지서 고지전 단계 한다. 다시 바뀐 거는 구역 지정 때 한다. 이해되셨죠? 기준 시점은 그 개최 전에 한다. 평가 방법은요. 요 분양 신청 통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정식으로 이제 감정평가 받은 거, 정밀 감정평가라고 그랬는데요. 정식으로 감정평가 받은 걸 받게 되시고 그 전 단계에는 다 계략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더라. 이거 서울시의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까지는 뭐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는요. 단계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은평구의 그 추정분담금 심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을 때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주비의 이자율입니다. 최근에 이자가 요 2019년 이때 엄청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이 이때 거의 21년 12월을 거의 정점이라 보거든요. 서울시. 이때부터 하락세를 걸었는데 하락 반전을 했죠. 그죠? 이때까지 풍부한 돈이 우리나라에 풀려 있었는데 약 한 3,800조 정도 풀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풀리게 된 계기가 아주 싼 이자율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주비 이자, 즉 제가 이주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종전자산 평가액에 예전에는 60% 정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시점은 하도 이게 불이 붙으니까 한 40% 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40%를 하더라도 이자율을 한 3.5% 정도를 책정해서 조합 사업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네, 높게 7%까지 갑니다. 근데 서울시의 어떤 뭐 통과 가능, 심의 가능 한 5.5%에서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제가 지웠나요? 이 사업비 중에 작은 구역 말고 큰 구역은 시공비를 좀 낮추더라도 작은 구역들은 시공비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비 중에 구성하는 가장 큰 변수들이 바로 이주비 이자다.
그래서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공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GS 저 부분 즉 기존에 3.5% 됐던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다 조합원님들이시니까. 저는 이렇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혹은 물론 이제 그 종전자산에 예전에 투기가열지구 그다음에 조정구역 일대 40%였다가 지금 뭐 60%로 해제되긴 했지만 물론 여기 서초나 강남이 아니니까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로 가려면 그 60%도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은 반대로 알고 있어야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위원회 때 요새 이자율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느라 제가 조금 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용역예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종전자산 총계, 그 다음에 수입 총계, 그 다음에 지출 총계해서 여기 이제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구역인데요. 여기는 104.65%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분담금은 주택 분양 금액, 즉 조합원 분양가에서 개별 조합원의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이게 아까 권리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권리가액이 추정된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정 권리가액이 4억 7천 소유자일 경우에는 경우와 7억인 경우로 예시를 해서 얼마나 분담하는지 이렇게 강남구에서 이렇게 했던 용역의 예시입니다. 이거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시간 쪼개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것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 기속 및 무상 양도 평가. 사실 이거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한테 일 시키면 감정평가업자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구역에 정비 기반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도로. 예, 하수도. 주차장. 공원. 굉장한 수준이십니다. 거의 다 맞추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도정법 97조하고 시행령 47조 2항 10호 11호에 규정으로서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말한다. 제가 여지껏 한 20년 일을 하면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이 한 번도 정비기관에서 평가해 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가천에 이게 있더라고요, 실제. 그 재건축 구역 중간으로 가스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왜 얘기할까? 이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글씨 너무 작으면 말씀하세요. 사실 아까 종전자산, 종무자산, 사업비의 관계 그리고 분담금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조합에다가 문의하시고 내 재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이런 국공유지 자산에 대한 건 사실 전문적인 건데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신 조합원님이 되시고 조합원 임원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구역이 재개발 구역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필지들이 자잘자잘하게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큰 땅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게 도로라고 치면요. 이 전체 구역을 여기를 전면 철거해 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근생 짓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도로는 무상으로 받고 싶어요. 요거는 국공유지입니다. 국가의 땅, 그 다음에 지자체의 땅을 국공유지라고 하거든요. 요 도로로 갖고 있는 소유자는 국가 아니면 지자체입니다.
이 전체에서 이거 다 털고 여기다 아파트 지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도로는 내가 무상으로 받는 거. 이게 무상 양도입니다. 무상 양도. 양도는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공짜로 준다는 거죠. 주체가 행정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거는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색깔이 좀 바뀐 게 있으면 좋은데 이 사업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쪽에는 새로운 도로를 내고요. 이쪽에는 공원을 짓는 사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새로이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시는 거고요. 공원을 여기다 새로이 설치하는 거죠. 지금 계획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청사도 짓고 도로도 넓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새로이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거 받는 거. 요거는 B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용도가 폐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용도 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새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구를 적당한 걸 하다 보니까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이거 있잖아요. 이 가액이 진 거를 가폐액으로 따져보니까 1,0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1,000억. 용도 폐지되는 거 이거. 이거에 평가해가지고 하폐액으로 따져봤더니 800억 이렇게 됐다고 쳐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서대문 구청 입장에서는 용도 폐지되는 것보다 신설이 크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 알파라든지 이 용도 폐지되는 800억을 무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신설되는 거, 이 도로, 공원, 그 다음에 뭐 청사 이런 거 다 하폐액으로 따져봤더니 500억 이게 되고요. 이 안에 용도 폐지되는 게 800억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큰 게 아니고 이쪽이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공짜로 내가 이 차익인 300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억만큼을 돈을 넣든지 아니면 다르게 기부 체납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평가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비 기반 시설 무상 기소, 무상 양도 평가다. 쉬우시죠? 이해되셨죠? 네. 이제 글씨만 있는 것보다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짜로 내가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도로이기만 하면은 줬으면 좋겠는데 주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대법원까지 가고 온갖 싸우고 소송으로 해서 이걸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이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즉 이 도로도 우리나라가 아주 산업화되면서 발전을 해왔지만 법도 없이 만든 도로도 있고요. 실제 새마을 도로도 있고요. 예전공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건축하면서 내놓은 도로도 있고요. 즉 이 용도 폐지해서 공짜로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니라는 게 예전의 견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조합해서 싸우고 또 이 조합원들이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받아오려고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싸워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알면 되는 내용이고요. 매일 싸우고 아까 여기 더 내놓는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달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내가 이 도로 새로 놓고요. 공원 새로 놓으면 이게 이 땅도 내놓고 위에다가 다 내가 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도로 다시 엔지니어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보조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여기 우리 서대문구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강남구에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설치 비용이 택지비의 가산비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택지비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폐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용역으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되는 신설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다. 이제 좀 뜬금없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좀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전자산 평가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대상이 뭐다라고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받아보셨으면 이제 금방 아시는데요. 네, 토지하고 건물 맞습니다. 네, 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가면은 이제 담장, 수목, 조경석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가 대상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세월 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70년대부터 계속 달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 달아낸 것들. 실제 종전자산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종전자산 평가할 때의 건물의 면적 기준은 건축물 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법하게 양성적으로 달아냈다면은 기존에 지금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정도에 있으시다면 구청에 가서 양성화를 시켜서 면적, 건축물 대장을 정정하면은 나중에 그게 다 돈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건축물 면적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분양 신청을 안 하고 현금 청산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면적은 측량을 해갖고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 시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일례로 성동구의 금호동에요. 금호 1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담당 평가사였고요. 거기에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 일자가 2009년도입니다. 지금 2023년도잖아요. 지금 관리처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죠? 이 종전자산 평가의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도정법에 74조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 시간이 약 한 10년 정도 됩니다. 국토부에서 수많은 이 정비구역들을 통계해 내보니까 10년, 보통 한 10.2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은 날에 평가를 받고 그 뒤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은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는데요. 결과는 이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좀 현실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없지나마 있는데요. 현재는 이러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기준으로 한 가격. 네, 도정법 74조 1항 5. 이런 거는 그 조문까지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때는 토지, 건축물만 하는구나. 현금 청산, 보상 갈 때는 그 외의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계시고요. 참고로 철거가 된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역이 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철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 날로 이렇게 평가해서 가격을 넣어드립니다. 저희가. 자, 아까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종전자산 가격의 통지 시기는요.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요. 관리처분 계획 총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웠네요. 분양 신청할 때 추정 분담금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하는 그 가액이 정밀한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 꼭 아까 거기다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자, 물적 기준인데요. 토지 소유 면적요.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공유돼 있으면 등기부 지분 비율로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데요.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여기 밑줄 짝입니다. 여기도. 이 페이지에 그래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조합에는 정관에서 재산세 가세 대장 또는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구역에는 대부분 달아낸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정관에서 측량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건물을 달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뭐 신길 5구역 제가 평가할 때 뭐 평가된 실사례인데요. 지금 신길 5구역은 영등포 뉴타운으로 해서 여기 이제 SK 비오 아파트가 다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책자에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필지 전체를 이렇게 토지 평가를 이렇게 쫙 다 한다. 실제로 이 평가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 첫 장에서 말씀드린 그겁니다. 바로 요 토지와 요 토지는 옆집 아닙니까? 그리고 요 토지와 요 토지는 또 인접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토지와 요 토지, 요 토지 하는데 어쨌든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이신 거고요. 조합원님들이라 저 전제하면은 이 조합원님들의 형평에 맞게 균형에 맞게 평가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저는 중개소에서 피를 3억 주고 샀는데 그 3억이 포함돼서 평가가 나오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의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개소에서 거래되는 가액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다시 또 투자적인 부분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올려볼게요. 실제 재개발의 예를 들면요. 실제 사고 팔죠. 그죠? 이 거래가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래가액은요. 예상되는 감정가액 혹은 감정이 됐으면요. 감정가 더하기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모두 포함해서 감정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재개발 평가할 때 혹은 재건축을 평가할 때 이게 이제 종전자산 예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거에는 이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절차가 쭉 있었는데요. 제가 한 10수년간 지켜본 결과는 실제 예정구역에서 정비계 구역 결정하고 이게 점점 이쪽으로 타임테이블이 오면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체화되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게 조합입니다. 이 조합 전에 추진위가 승인이 되는 거고요. 추진이 승인되는 때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기본계획 정도, 예정구역 정도 되겠죠. 예정구역 때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실제 이러한 구역이 있을 때 여기서 도로가 있으면요.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A 토지와 B 토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A 토지는 바로 도로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토지가 되는 거고요. B 토지는 자료형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차도 못 대고 좀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 초기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단계에는 이 A 토지와 B 토지의 가격 격차는 상당히 나는 거죠. 불편해서. 뭐 C 토지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맹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이 될 때 아까 분담금까지 나오는 수준입니다. 분담금까지 나와야 되면은 용적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용적률은 이걸 다 털고 이 대지를 가지고 여기다 얼만큼 올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구역 자체가 2종이다, 3종이다, 혹은 이 사업이 구역 지정되면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한다. 이게 이 용적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여기 단계보다는 더 구체화된 거죠. 그죠? 그러면 구체화되면 요 토지 때가 요 때보다 요때 이 B와 C의 기여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이 B 토지 냉진 C 토지가 구역 지정만으로는 아직 관리 처분 계획을 하고 준공되고 실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릴 만큼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합 설립이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요. 실제 요 시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요. 건축, 여기 이제 건축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 허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건축 허가가 난 거죠. 그죠? 사업계획, 뭐, 여러 19세대 이상 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거죠. 요 시점이 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점이 있는데요.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이 사업은 이 건축 계획에 의해서 거의 간다고 거의 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다시 백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는 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관리 처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요거의 기여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 기여가 커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전체 토지에서 내가 대지로 기여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절차와 연관돼서 평가를 가치 측정의 어떤 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평당 1,000만 원. 이 기본 이 예정 구역 또 전에 그냥 구역이죠. 그죠? 그냥 구역도 아니죠. 그냥 일반 가로죠. 그죠? 이때 요거는 한 60% 수준이 평당 6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평가를 받을 때는 이 1,000만 원도 올라갔겠지만 600의 비중이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2단계에서 내가 투자를 해. 그러면 600일 때 투자를 했지만 이만큼의 리스크는 짊어지는 거죠. 평가는 높게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그 조합원 요게 조합원 분양가라고 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의 결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놓은 거에 사업비를 더한 거가 조합원 분양가의 가장 큰 결정 요소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한테 팔아야지 제가 이 마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 사업에서 일반 분양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수준이. 일반 분양가 받으신 분은 다시 여기가 시세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시세보다 적어야 일반 분양으로 들어와서 일반 분양 제가 그 청약 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세 여기까지 요만큼이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인 거고요. 일반 분양자가 받는 프리미엄이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아야 되는 건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 낮을 수 있을 만큼의 이 토지대를 종전자산가로 잡을 때 그때 이 조합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토지 전체를 잡아가지고 일반 분양가에 육박하는 원가라면은 이 종전자산 평가는 상당히 높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일반을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미 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들어올 때 여기 동의서 내시잖아요. 이때부터 강제 가입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동안 강제 가입해서 여기에서 차익을 이만큼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종전자산 평가의 수준은 그러해야 된다. 즉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도록 이 평가를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적은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되도록 평가를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높게 하게 되면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 구역 말고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주택지의 가격보다 이게 높게 평가가 이루어지면 아까 일반 분양가에 육박하는 어떤 가액이 형성되고 이거를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 받더라도 그냥 남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하는지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이 내부의 평가는 균형이 맞게 평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전체 구역의 종전자산 합계액하고 사업비를 감안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와 격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어떤 메커니즘 없이 평가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평가 방법은 이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여러 가지 보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울시가 공시지가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되셨는데요. 공시지가가 시가의 약 70%에서 80% 정도까지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가령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평당 700만 원 수준까지 올려왔던 거죠. 그죠? 800만 원이면 8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시가의 공시지가가 70%인 지역에서 시가까지 평가를 하려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1.4 정도를 곱하면 시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뭐 흑성 뉴타운 그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신길 뉴타운 등등등 거의 대부분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1.3에서 1.5, 1.6배수 정도로 이게 평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평가는 어떤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물 평가는요,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평당, 지금 한 평당 얼마에 짓고 계신가요? 여기 건축업자는 안 계시죠? 가령 평당, 네, 평당 지금 뭐 한 500, 600 짓는다 이러면 지금 갖고 계신 건축물은 평당 뭐 500에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다가 지나간 감가 수정, 즉 뭐 40년 분에 지나간 게 10년이면 40분의 30 곱하기 지금 평당 500 이렇게 건물을 평가한다. 이게 건물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소유 건물.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단독주택하고 그러면 빌라하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뭐 투자 방법도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또 다르게 하나? 이렇게 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평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아까 일반 주택, 즉 토지하고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고요. 건물은 아까 들어간 돈을 전제하고 지나간 감가 수정을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빌라,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은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대지지분으로 거래를 하던데 공인중개소에서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단독주택은요, 아까 신길 5구역 이 큰 땅 있잖아요. 여기는 연립주택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큰 땅,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다 연립주택의 부지입니다. 근데 이런 땅들은 다 단독입니다. 연립주택의 이만한 땅 위에 건물을 지분을 여러 개로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단독주택보다 그러면 대지지분당 빌라를 어느 정도 높게 감정을 받나요? 이렇게 또 쉽지만 아주 심오한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전체하고요,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정상적인 주택지에 단독주택지하고 빌라를 거래 사례를 거의 전체 분석합니다.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나 하면 다시 이 절차 있잖아요. 불이 붙는다고나 할까요? 조합 설립 전에 추진이 승인되면 불이 한번 확 붙습니다. 구역 지정돼 한번 불로 따지면 이때 불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되면 다시 또 불이 붙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되면 불이 붙고 실제 관리 처분되면 불은 약간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구역 지정이 된다 이러면은 빌라들의 가격이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지 대지 지분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감정가 더하기 프리미엄이 거래가액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렇게 구역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보면 뭐 서울에 빌라 1억짜리는 없죠, 사실. 그런데 실제 2억에서 3억짜리는 많이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도 이거 훨씬 더 비싸겠죠. 한남동도 비싸겠죠. 근데 이 2억이나 3억대는 이 빌라하고요, 10억대는 단독주택에 어떤 게 더 헤비한가요? 이게 훨씬 비싸잖아요. 이게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살려면 여기서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6억 정도 땡겨야 되고 내 돈 4억 정도를 집어넣어야 되고 투자 한 번 묶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헤비합니다. 좀 무겁죠. 그런데 이 2억짜리 이 시점, 이 19년도부터 21년까지 왕창 뛰던 이 시점은 아까 제가 이 조합원 분양가하고 시세의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 가령 예를 들면 2천이고요. 이 시세는 4에서 5천 정도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3천 곱하기 32평 하면요.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이게 조합원 이거였거든요. 이거 이 피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가 한 7, 8년 기다리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역산해서 보통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그죠? 피만 6억, 돌아오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빌라 2억짜리가 갑자기 이제 6억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나. 이게 가볍고 작고 투자하기 쉬운 만큼 이 단독주택보다 평단가는 대지지분당 단가는 높아야 된다. 하나 이것처럼 이 조합원 분양가와 이 시세와의 격차 프리미엄 때문에 붙는 이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또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평가는 대지 지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필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필지들 전체가 이 구역에 이제 기여하고 공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 이것도 요만큼 이렇게 기여하는 거거든요. 단독보다 더 기여하는 건 맞지만 이 평당가가 3배, 4배 평가하면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지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물론 다른 평가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독에 보다 1.3배에서 1.5배의 대지지분 단가가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꺼지는 이 23년으로 넘어오면서 22년에 진행된 이 거래가에서 완전히 빌라는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리미엄은 그때 상황에 맞게 폭락이 강한 거고요. 단독주택은 그만큼 또 안전한 거고. 그래서 이게 2배, 3배 격차가 나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 격차가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대부분의 구역들이 성공을 했는데요.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그거를 감정평가사들의 다 다른가요? 그 어느 정도 룰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 소행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룰은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요. 종전자산 평가액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여기 있고요. 옆에 정상적인 주택지가 있고 우리 구역에서 빌라가 아까 이런 폭등장에서 2억부터 6억까지 이렇게 거래가 널뛰게 돼 있는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게 적정한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적정한 가격은 전체를 평가했을 때 아까 일반 분양가보다 적어야 되는 이 종전자산 합계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틀이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령 평당 5천짜리가 있고 평당 2천짜리가 있고 평당 3천짜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널뛰게 된 거래 사례가 있어서 여기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를 거래 사례를 선정한 뒤에 내부를 아까 균형 있게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저희 감정사들이 하고 있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이 빌라가 한 70%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단독이 한 90%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자산 평가액은요. 아까 지분 비율, 내가 갖고 있는 출자 비율을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지우긴 했는데 어쨌든 분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모로. 이 분모를 우리 60분을 그대로 시가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시가에 그대로 60%로 평가하든지 분모로 작용돼서 결국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권리가액은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거
빌라가 다 빌라를 갖고 있다고 예를 치면 시가대로 거래된 대로 다 평가를 해드리는 경우 이 비례율은 굉장히 낮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또 60%라면 이 비례율은 또 올라가서 권리가액은 또 높아집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정상적인 거래 사례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 법령대로 평가한다. 쉽게 말해서 조그만 빌라가 되면은 이 사고 파는 그 확률이 되게 빈번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가 되고 그렇고 대지분 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잘 안 팔리거든요. 그 재개발상에서는 뭐 60평 뭐 이상 되는 건 진짜 사는 사람이 한 번 하면은 계속 그 끝까지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큰 거 가진 사람은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여도는 굉장히 큰데 조합의 기업도 큰데 그 저는 평가액은 상당히 그럼 적게 하겠다 그런 그런 아닙니다. 제가 1.3에서 1.5배 정도가 적정하다. 빌라의 대지지분당 단가가 이거는 보통 빌라가 이제 4평 아니면 뭐 많게는 8평 이렇습니다. 그죠? 4평, 8평. 그다음에 이제 뭐 단독은 보통 뭐 20평에서 뭐 다양하죠. 60평까지 있다고 치면 이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의 실제 거래가액은 한 4-5배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거를 1.3에서 1.5배수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는 오히려 여기에 계신 대지의 어떤 내놓는 거 이거를 더 기여하는 거를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다른 감정평가원들이 다 같은 생각인가요? 다 같지는 않은데 비슷합니다. 왜냐면 저도 선배님들한테 배웠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거여 마천 같은 경우에는 한 1.37배수 정도 나왔고요. 다른 구역도 이제 1.4, 그다음에 1.5 대지분의 단가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지금 한 7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10분 정도 돼도 될까요? 네. 제가 현실적인 거 좀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재에 대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종자산 평가하고 현금 청산 평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이제 현금 청산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현금 청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결정 자유니까요. 그래서 종자산 평가는 분양 신청 만료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 만료일.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고 만료된 날짜로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동대문구에 한 2,500세대 평가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실제 그 평가하는 시점에는 이 아파트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조감도 그 건축 도서를 보고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배치도도 이걸 보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건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게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뭐 모델링, 그다음에 3차 모델링 이런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뭐 이런 3D 지형 모델링도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게 1조입니다. 1조. 내가 좋다고 해서 조합 분야가 뭐 적당히 잘 내고 분담금까지 분담을 하고 들어갔는데 햇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게 굉장히 도로에서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옆집 사람이 거의 저를 지켜볼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앞 건물에 의한 그런 그 침해가 있는 경우 소송도 하시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다 하고 감정을 한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다 합니다. 이게 소음 분석이고요. 이거 1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실제 답심리 할 때 이게 했던 거고요. 제가. 그다음에 청산평가입니다. 이게 청산평가. 이 청산은 이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합원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가시는 건데 조합 사업에 반대하거나 분양 신청을 안 하시거나 혹은 관리 처분에 갔는데 거기서 조건이 안 돼가지고 제외되시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까지는 갔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어갖고 철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보통 현금 청산자가 되는데요. 이 현금 청산자가 아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에서 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 청산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결국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은 조합원이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분담하는 사업비의 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일례로 장이식구역 같은 경우에 보상금 500억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그게 바로 이 보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수용. 그다음에 가격 시점은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일자. 이 재개발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함.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탈퇴 시점 당시까지 반영된 개발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매도 청구를 재건축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매도 청구를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 법원에서 매도 청구 기준 시점을 줍니다. 그 기준 시점 당시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실제 거래 가액 정도로 매도 청구 가액이 나타나게 된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이거는 이제 진짜 보상이거든요. 나가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까 실제 이 정도에서 왔다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이 이 시점에 하는데요. 이때까지 지가는 상당 부분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오른 지가는 다이어트하고 빼고 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시행자 즉 조합과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과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왜? 그걸 왜 빼? 나 다 보상받아야 돼. 즉 이런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실제 거래가액은 평당 4천에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조합원님들은 2,400의 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피라고 이해가 되면 이 현금 청산 받고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당 4천에 보상금 줘 이런 거고요.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은 개발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으로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못 줘 이렇게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갈려서 제가 아까 비대위에서 혹시 오셨나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네, 발생하는 시기는요. 이것도 많이 싸웠습니다. 대법원에서 분양 신청을 하였다가 분양 계약 체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요.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못을 박아줬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요. 도정법 46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한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이게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즉 청산을 받고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산되는 기산 시점이 중요한 거고 그 기산 시점은 바로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보아야 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 줬습니다. 분양 계약했다가 다시 처리하신 분은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일 다음 날. 많이 싸웠던 거라서 정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 보상인가 이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개발이익을 배제한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액을 평가해라 이렇게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보상인가 재건축은 시가로 보상한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책자로 제가 다 정리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법인 세금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평가사가 뭐 분담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